잘 생각해 보세요. 상처를 치유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동굴 탐사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두컴컴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그런 동굴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 안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뭔가 무서운 소리가 났고 으스스한 분위기 때문에 모두 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한다는 건 그 동굴을 일단 잘 들여다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들추자는 거예요. 동굴에 뭐가 들어있는지,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길래 아직까지도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지 보자는 겁니다. 대부분 그곳에는 고작 작은 쥐 한 마리가 있었는지 모른다고요. 쥐가 움직이는 소리가 동굴을 울려서 으스스한 소리로 변했을지 모르지 않느냐고. 어렸을 적에는 무서워서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어렸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무서웠던 것이 지금은 아주 손쉽게 해결해 버릴 수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여전히 무섭다고만 하면 그 과거의 상처는 끊임없이 되살아나서 현재의 나를 괴롭힐 것이라고. 그러니 같이 들여다보자고. 물론 상처의 원인을 안다고 해서 곧바로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어요. 상처를 치유하려면 우선 상처로부터 비롯된 감정들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무서웠구나, 아팠구나, 외로웠구나, 슬펐구나. 그 마음을 그대로 다시 꺼내어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느껴줘야 한다고요. 그 감정을 하나하나 나열해보고 진심을 다해 감정들을 느껴주고 한 걸음 뒤로 나가서 그 감정이 떠나가는 것을 바라봐주면 된다고요. 충분히 슬퍼하고 나면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시 해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서 모든 일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아픈 기억을 느껴주고 떠나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더는 현재의 삶에 침입해서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학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 모드르안이 그랬어요. 7살에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서 타가소에 맡겨졌답니다. 슬펐지만 착한 아이로 자랐대요. 근데 혼자 있을 때조차도 마음껏 울지 못했고 마음이 아픈 줄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만 살았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어서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들이 태어난 그 해에 남편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이후 지독한 우울증에 빠져서 술만 먹던 그녀는 어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정신분석 치료를 통해서 일상을 되찾게 됩니다. 깊은 상처가 있어서 힘들었던 그녀는 문제가 있어도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결국에는 마음의 병을 더 키우고 말아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과거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48배 하던 일을 접고 학교에 들어가 그때부터 심리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후 심리학 카페라는 곳을 열어서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18년의 세월 동안 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군요. 지금은 파리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심리학자라고요. 이 책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었던 챕터 몇 개 함께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쯤 마음 놓고 울 시간이 필요해요.
지난 18년간 심리학 카페를 찾아온 5만 명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고민과 아픔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카페를 찾은 이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불공평한 세상을 향한 분노, 가슴 아픈 사랑의 상처를 쏟아내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였습니다. 몸이 아플 때에는 병원을 찾는데 마음이 아프면 그게 문제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자신을 탓합니다. 왜 이렇게 나약해서 이깟 일로 아파하느냐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다그치곤 하죠. 그렇게 쌓인 아픔은 자꾸만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경청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아픔을 털어놓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자기 모습에 스스로 놀라곤 했어요. 그만큼 가슴 깊숙이 숨겨놓아서 자신조차 미처 알지 못했던 아픔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은 언제인가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전이진 않나요? 우리의 마음도 마음 놓고 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랫동안 쌓여온 상처와 아픔이 한꺼번에 폭탄처럼 터져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더 위험한 이유. 파비앙이 급히 심리학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듯 보였죠.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감옥에 가게 될 거예요. 파비앙, 진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천천히 말해봐요. 제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것도 경찰관한테요. 저는 그냥 마르고를 학교에서 데려오기 위해 차를 몰고 나왔어요. 빨간 불 앞에서 멈춰 서 있는데 갑자기 경찰 하나가 저에게 오더니 인도 쪽에 차를 대라고 신호를 주더군요. 저는 그냥 그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는 저에게 자동차 등록증과 면허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자동차 등록증 원본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 앞 유리창에 자동차세 납세 필증은 붙어 있었지만 등록증이 없었어요. 그는 조서를 써야 하니 내리라고 하더군요. 순간 제 안에서 무시무시한 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욕을 그에게 쏟아부었어요. 그 사람 멱살까지 잡을 뻔했다니까요. 결국 다른 경찰이 와서 저를 말리고 나서야 상황이 종료됐어요. 파비앙은 자신 안에 괴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본 적도 없는 자신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파비앙은 매우 침착한 성격으로 소리를 지르기는커녕 짜증을 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몇 년 동안 파비앙과 가정사를 비롯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분노와 슬픔을 말이죠. 파비앙은 자신에게 이러한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반대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을 심하게 비난했죠. 저는 몇 번이고 그에게 내면의 분노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내가 틀렸다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가끔은 소리내어 울어도 괜찮다. 저는 이번 사건이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파비앙은 경찰을 모욕한 죄로 경미한 처벌을 받겠지만 줄곧 외면했던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분노와 슬픔 같은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을수록 오히려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파비앙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탓에 자신의 감정에 솔직할 수 없었습니다. 상류사회의 에티켓을 중요시한 그의 아버지는 어린 파비앙이 감정에 복받쳐 울거나 떼를 쓰면 냉정하게 그를 혼내곤 했어요. 그 결과 파비앙은 울고 싶어도 참고 화를 내고 싶어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슬퍼도 우는 법을 모르고 화가 나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파비앙은 극단적인 상황에 조금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어린 시절부터 감정에 솔직했다면 그의 분노가 이러한 식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파비앙,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화낼 수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울고 싶을 때는 울고 화가 날 때에는 화를 내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제 겨우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는 첫걸음을 뗀 거예요. 놀라고 당황스러울 테지만 억눌려 있던 감정을 이제부터 하나씩 표현해 보세요. 오랜 시간 울고 웃고 화내지 못했던 어린 파비앙을 우리 함께 안아주자고요. 독자 여러분도 자신의 성격 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자신의 어두운 면을 알아가는 일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즐겁지 않은 일이지만요. 내 안의 비겁함, 이기심, 폭력성, 가학성, 우울함,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 보세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걸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조차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보다 심하게 자신을 검열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아파도 안 아픈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돌보는 일보다 세상이 부과한 책임과 의무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무쇠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유일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한 나조차 내 감정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내가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쌓여있던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긴 마련이다. 비단 파비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대부분 감정을 숨기고 억압하는 데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잘했다고 기뻐하는 건 잘난 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훌륭한 어른은 화를 내지 않는 법이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울면 어떡하니?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 일찌감치 고통스러운 감정뿐만 아니라 즐거운 감정까지 숨기곤 합니다. 더군다나 착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늘 요구받아온 탓에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 시기심이 자리 잡을 때면 곧바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며 자학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쁜 감정일수록 무조건 억압하려 드는 것이죠. 그러나 감정은 좋고 나쁜 윤리적인 것 이전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중력의 법칙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지만 중력 자체를 피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죠.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 질투, 슬픔 같은 감정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 자체의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감정은 그 자체로 존재할 뿐이니까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내 감정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눈물이 날 땐 소리내서 엉엉 울어보세요. 설령 나쁜 감정일지라도 내 안에서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희로애락의 다양한 색깔로 칠해진 감정들을 풍부하게 느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것은 미친 짓이다. 몇 년 전 우연히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알게 된 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요리가 취미라던 그녀의 말처럼 집에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훌륭한 저녁 식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제 입에선 칭찬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건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집에 가서 꼭 만들어 보고 싶다고 제 이야기를 듣는 부인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부인의 초대로 다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도 지난번 못지않은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었죠. 하지만 두 번째 방문이기도 하고 그날은 진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던 터라 음식에 큰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칠 때쯤 나는 부인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지난번과는 딴 사람인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요리를 한 것처럼 피곤해 보였고 우리가 얼른 돌아가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온갖 수고를 감수하고 요리를 한 데에는 인정 욕구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맛있다,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점점 더 센 감탄사를 연발하지 않으면 그녀는 자신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여기고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던 겁니다. 남을 위해 어떤 일을 했을 때에는 누구나 그에 상응하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요리를 할 때면 상대방의 입에서 맛있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가진 시간과 자원을 포기했을 때에는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대에 부응하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칭찬을 듣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은 다른 꼬투리를 잡아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거나 자기가 한 일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며 은근히 고마운 마음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매달리는가? 프랑스의 대표적인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남의 인정을 구하는 욕망을 인정욕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욕망이야말로 인간이 갖는 욕망의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칭찬이나 인정을 구하는 것은 물론 그 이외에 우리가 품는 욕망까지도 모두 인정욕망이라는 것이죠. 라캉에 따르면 모든 아기는 엄마와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를 갖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곁에는 언제나 아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가 사랑하는 아빠가 되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 엄마가 원하는 그 무엇이 되고 싶어 합니다. 즉, 엄마의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엄마가 방긋방긋 웃는 모습을 좋아하면 그렇게 웃으려고 하고, 우유를 잘 먹는 모습을 좋아하면 우유를 잘 먹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엄마가 바라는 것은 곧 내가 바라는 것이니 엄마의 욕망은 쉽게 나의 욕망이 됩니다. 엄마는 내가 공부를 잘하면 좋아할 거야가 나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가 되는 것이죠. 엄마는 돈을 좋아해가 나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로 슬쩍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사회의 인정을 바라는 욕망으로 확장됩니다. 사회가 욕망하는 돈, 성공, 명예, 존경 등을
마치 내가 원래 욕망했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인정 욕망이 타자의 욕망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셈이죠. 락항은 무의식에 숨은 깊은 욕망까지도 순전히 나의 것이 아닌 타자로부터 온다고 하여 무의식은 타자의 욕망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강한 암시를 걸면 최면에 걸렸던 사람은 깨고 난 후에 암시대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최면에서 깨어나면 라디오를 켭니다 라고 암시를 주면 그 사람은 최면에서 깨어나자마자 라디오를 켭니다. 이때 왜 라디오를 켰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할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음악이 듣고 싶어서요, 좀 답답해서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실제로 그가 라디오를 켠 이유는 암시 때문인데도 말이죠. 그가 말한 이유는 모두 행동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죠. 락항이 말하는 인정 욕망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할 때 당연히 그 욕망이 나의 욕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타인들과 세상이 바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람들의 기대와 인정에 부응하기 위해 애쓴 삶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칭찬에 춤추는 고래는 언젠가 지치고 만다. 락항의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심리치료사로서 여러 사람을 만나온 결과 타인의 욕망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메이는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파리에 온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그녀는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심리학 카페를 찾았습니다. 메이는 입시지옥으로 통하는 중국에서도 명문대를 졸업한 수재였고 박사학위를 따서 고국에 돌아가 교수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불안감이 심해져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고 몸이 여기저기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외동딸인 그녀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다 못한 부모님이 공부는 그만하고 중국으로 돌아와 취직하는 게 어떠냐고 해도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보란듯이 학위를 따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메이는 단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채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모두가 그녀를 교수감으로 점찍었습니다. 메이는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두려워 아픈 와중에도 책을 놓지 못했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메이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32살 늦은 나이로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결국 네가 목표한 걸 이루잖아. 남편과의 사별 등 인생의 여러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나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칭찬이 저를 억눌렀습니다. 강한 나를 증명해 보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공부가 힘들어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 자신을 채찍질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모든 기력이 소진된 듯 멍한 상태에 이르고 말았지요. 그제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콤한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쉼없이 달려가는 인생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칭찬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은 혹시라도 상대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럴 때 칭찬은 판단이자
통제 수단이 됩니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칭찬을 통해 자신의 기대를 상대에게 강요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라. 그리고 그러한 나를 응원해주라.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살다가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때면 이를 그냥 넘기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의 삶을 너무 많이 희생해 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뭘까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대답은 쉽게 얻어지진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일에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특정 순간에 느껴지는 솔직한 감정을 들여다보고 내향성과 외향성 같은 기본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이 쌓이다 보면 자기 성격의 장단점을 이해하게 되고 나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만의 신념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삶의 기본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척추가 우리 몸을 지탱해주고 있듯이 단단한 원칙이 삶을 지탱해주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평화가 더 소중한 데보라는 주말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회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말의 평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평등, 존중, 관용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프랑스와즈는 이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죠. 그 대상이 부모나 형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당신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또 인정과 칭찬을 잃는 것은 마치 내 존재 가치를 잃는 것처럼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원하는 일을 했을 때에만 주어지는 칭찬은 진정한 칭찬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앞서 말했듯 그건 통제 수단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칭찬은 당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더욱 눈부신 앞을 향해 나아가게끔 북돋아주는 응원입니다. 진정한 칭찬은 고래를 편안한 동물원에 가두기 위해 주는 작은 보상이 아니라 넓고 푸른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게 하는 격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자꾸만 흔들리겠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칭찬해주면 됩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이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 줄리에트는 오늘도 전화를 자주 해주지 않는 남자친구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출장을 가면 당연히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바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는 그녀는 억울한 마음이 들자 갑자기 섭섭한 일들을 본물 터지듯 쏟아냈습니다. 제 친구도 그래요. 제가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신나게 자기 연애 얘기만 늘어놓는 거 있죠. 나는 안 그랬는데. 직장 상사는 또 어떻고요? 힘들어서 밥도 잘 못 넘기고 있는데 더 챙겨주진 못할 망정
기획안을 제때 제출할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줄리에트는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다면, 상담소와 심리학 카페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안 그러는데. 세상에는 내 마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굳이 말을 안 해도 서로 마음이 통하고 원하는 것을 척척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연인, 배우자, 부모님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러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고 챙겨주는 걸 자꾸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크게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 말고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사연과 욕구를 지닌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는 대부분 오해와 실망이라는 안 좋은 결말을 맺게 됩니다. 줄리에트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자주 거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레 상대에게 전화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린 시절의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에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치고 이를 어떠한 식으로 받아들였냐에 따라 상황에 대한 반응도 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전화통화를 엿듣고 간섭해 왔다면 전화로 소통하는 일에 강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언가 이야기할 때마다 부모님이 조용히 하라고 혼을 내는 집안이었다면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줄리에트는 남자친구의 사정을 알아보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와 똑같은 마음이어야 한다고 여겼죠. 결국 줄리에트는 남자친구의 진심은 뒷전으로 둔 채 홀로 상처받고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 그녀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마음 같기를 바라는 기대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죠. 마치 아기였던 나를 보살펴주던 엄마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엄마는 내가 웃으면 함께 웃었고, 내가 아프면 함께 아파했으며, 내가 울면 불이 나게 달려와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의식은 서로 사랑한다면 그때처럼 완벽하게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별것 아닌 일로 화를 내고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정말 좋을까? 하지만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는 그런 존재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기대를 온전히 채워줄 수 없고 그저 각자의 방식대로 사랑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내 방식대로 사랑을 달라는 것은 일방적인 기대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줄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헛된 기대로 사랑을 포기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이듬해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말 그대로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학교 수업을 듣느라 정신이 없고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언제나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는 힘든 저를 대신해 집안일을 봐주시곤 했습니다. 집안을 깔끔하게 청소해 주셨고 아이들이 다시는 어지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난 첫째 아이를 데려오는 일, 아이들을 위한 간단한 간식을 만들어주는 일, 아이들과 공원을 산책하는 일이 더 간절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어머니는 청소에만 몰두하시는 듯 했고, 몇 번이고 다른 일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 번 다툰 후에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소는 어머니 나름대로 손자를 사랑하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 어머니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기대와는 달랐지만 최선을 다해 어머니가 표현해 주신 사랑을 끝내 몰랐다면 어땠을지 가슴이 철렁합니다. 끝까지 제 생각만 강요했더라면 어머니의 소중한 사랑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로지 내 좁은 세계 속에서 어머니를 멋대로 판단하여 실망하고 상처를 주었을 테니까요. 이 세상에 내 마음과 똑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정말 좋을까요? 그렇다면 나의 정체성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모순을 발견하고 고쳐나갈 수도 없을 테지요. 또 모든 게 예측 가능한 지루한 세상이 되었을 겁니다. 언제나 같은 이야기, 같은 느낌을 나눌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여러 가지 경험과 감정을 나누며 다채롭게 흘러갑니다. 나와 다른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내 사랑의 방식과 타인의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타인의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게 되면 더불어 내 세상도 조금씩 넓어집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영혼이 만나서 각자의 사연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법이 아닐까요? 너와 내가 서로 마음을 나눈다는 것.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소통하는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지 마세요. 그러한 위험한 기대는 나와 타인을 모두 힘들게 할 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내 감정과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전하고 또 상대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여 봅시다. 상대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나와 많은 것이 다르지만 한편으론 비슷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차이를 즐기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통하려고 노력해봐도 상대의 방어벽에 가로막혀 관계가 단절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몸과 마음도 상당히 힘들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고립과 외로움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 있는 편이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세상과 부딪히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는 한 뼘 더 성장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비록 아프고 상처받을지언정 살아있는 동안 이 기쁨은 결코 포기하지 못할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 로우드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말로 표현해야 한다. 상처받아 멍들고 오해받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말로 나누어야 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엔딩 음악 들으면서 그만 물러갑니다. 나무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Twisting words and weaving thoughts. There's so much going on upstairs, at the mercy of ticking clocks, and nobody seems to care. Do you see me? I'm a desperate woman, and I live a life alone in my head. Yeah, you see me. I'm that head case woman, but you don't know the first thing. So if you're walking by and catch my eye, shoot a smile in this direction. It can lift me from the thoughts that drown me. Offer me some brief protection, simple, sweet relief from the burden of being me. I haven't seen my home in years. It's buried in my memories. But sometimes when I close my eyes just right, the pictures they come back to me. Do you see me? I'm a lonely woman, and I live a life inside of my head. Yeah, you see me. I'm that no-name woman, but you don't know the first thing. So if you're walking by and catch my eye, shoot a smile in this direction. It could lift me from the thoughts that drown